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김혜수입니다. 네, 오늘도 강승희 대표님, 조세아 전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또 1월부터 빅이벤트인, 사실 저희가 촬영일 기준 방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각종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신 따끈따끈한 시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25년 1월 첫 달에는 어떤 뉴스에 좀 집중해서 봐야 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주 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냈는데 그날 밤이 또 트럼프 밤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관세가 안 들어있다고 사람들이 또 난리를 벌써 치고 있고, 환율은 벌써 또 미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금리도 또 빠지는 중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은 계속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외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미경제학회에서 네.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뭐 버냉키 뭐 교수님들 쭉 나오셔서 발표를 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UC 버클리 교수님이었던 이제 모리스 옵스펠트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제 제2의 프라자 합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지명 이름도 얘기했어요. 네. 마로라고. 그래서 마로라고가 어디야 뭐 이러고 찾아봤더니 이런 이제 저택이더라고요. 별장이었나? 네, 별장인데 네, 뭐 트럼프 저기잖아요. 네. 트럼프가 마지막에 산 거더라고요. 원래 뭐 누가 했었는데 뭐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100억 불? 100억 정도에 되게 싸게 산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엔 굉장히 좋은 데였고 뭐 이러면서 찾았더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로 불러서 누군가를 하나 봐요. 근데 여기가 또 이슈가 됐던 게 캐나다 총리가 여기를 벌써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더 다 하나씩 부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딱 봤더니 이제 전미학회에서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임시의 무역 적자 축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잖아요. 그 두 가지. 그래서 미국을 제일 뭐 좋게 만들겠다. 이거가 하나는 확실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미국한테 유리한 것 같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우리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관세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일단 사인은 하지 않았죠. 아직은.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인상을 단행할 거고 그리고 간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예상했듯이 성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별일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했는데도 별일이 없고 쟤네들이 막 달러 약세 만들어 가지고 결국 관세 부분에서의 이익을 상쇄하려고 덤벼든다. 그러면은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여기에도 연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져서 글로벌리 수출을 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가.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세도 결국은 내수 인플레이션이 문제긴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저는 관세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뭐 이제 좀 다른 물건들도 이제 수출해라 이거죠. 이제 맨날 이제 빅테크만 수출하지 말고 그래야지 밑으로 좀 퍼지니까 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마루라고 합의라는 표현을 써서 다 여기로 모아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세가 되다가 뭐 엊그저께 좀 내려왔지만 기본적으로 달러의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로 달러로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 사람들이 캐리 트레이드가 아닌 거죠. 위안화를 그냥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 모기지 채권이나 국채 같은 금리 높은 거를 그냥 산대요. 산 다음에 그걸 담보로 넣고 또 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포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들이나 PB들이 레포를 하진 않잖아요, 잘.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이제 뭐 담보대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레포 시장이 너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거래로 막 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아니라 밖에 있는 중국이나 저금리 통화를 가진 나라들,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가진 PB들이 결국은 이제 레포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한 3-4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차가 뭐 한 4%가 나면 이런 거래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위안화 약세를 자기네 나라에서 베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화 계속 달러 사는 것처럼 위안화도 그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액션을 취하면 이게 레버리지는 거꾸로 뒤집힐 때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인들한테 뒤집히면 마진콜 늘 거 아니에요. 3-4배씩 돌렸으면 환율 부분은 다 열고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그게 꺾이면 저도 그냥 미국 달러 강세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가면 강세가 되겠지만 여기서 트리거 포인트를 넣으면은 이게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 저런 이제 레버리지 된 것들이 꺾이면서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첫 번째 뉴스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10년 금리가 고점이냐 아니냐 뭐 말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4.8 잠깐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4.5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벌써.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며칠 전이죠. 며칠 전 뉴스이긴 한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그 ETF 중에 TLT라고 10년짜리 미국 장기 국채 레버리지 안 들은 ETF가 있는데, 이거 콜옵션이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4.8 찍었을 때 기록하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콜옵션들을 엄청 샀대요. 개인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죠. 벌써 최근 며칠 만에 지금 4.8에서 4.5까지 내려와서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뉴스가 이제 푸컬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0.5로 실제로 콜옵션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결국 하루에 150만 계약씩 거래가 돼가지고 이것도 거의 히스토리컬리 하이 정도의 거래량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었고, 이 뉴스가 나온 타이밍.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변동성이나 레버리지로 옵션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이쪽 왼쪽 차트 왼쪽에 보면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잖아요. 저 때가 이제 23년도 말에 TLT가 10% 이상 반등할 때였대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 저점 부분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만큼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베팅을 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리 구조 자체가 스티프닝 해지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쇼텀 금리들이 너무 최근 들어서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장기채 투기 거래들을 계속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이자율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아닐까.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기는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3%, 3.5 이런 데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한 뭐 3.75, 4, 뭐 그 다음에 뭐 4, 그러니까 5는 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드려도 잠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런 TLT 옵션 거래도 이제는 열심히 하고 레버리지를 써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IMF 성장률 조정안 발표를 이제 17일 했는데,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결국은 성장률 조절을 했는데 미국만 좋더라. 그래서 지금 맨 앞에서도 결국 달러 강세도 미국만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TLT도 금리까지 빠져주는 상태가 되면은 또 미국은 또 좋더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레버리지 펀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뭘 사냐면 미국 채권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금리 폭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요는 있다. 왜냐하면 딴 나라가 저금리만 받쳐주면, 그렇죠. 예, 받쳐주면 그거 사가지고 레버리지 걸어주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중국처럼 지금 엔화는 좀 약간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죠. 약세로 베팅하면서 캐리 트레이딩이 무섭잖아요.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빌릴 수 있으면은 왠지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여기 똑같이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거랑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한번 꺾이면 뒤집히면 되게 힘든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꺾일 만한 이벤트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마고라고잖아요. 트럼프. 아, 강제로 합의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약세 절하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없는데, 일단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펀더멘탈리는 없으니까 다 약세로 다 밀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왠지 반대로 하려면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원화, 위안화 이런 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도 관세지만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기 시작을 하면 경쟁력이 이제 나머지가 다 피곤해지는 상태가 되면은 결국 누가 사줄 거냐는 거죠. 결국 중국에서 안 사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환율 부분들은 해결책이 안 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자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버리면은 생각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급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프라자 합의가, 제2의 프라자 합의가 맨 앞으로 나온 게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결국 그걸 약세로 돌리려면 저런 형태의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고,
그런 이벤트가 이제 블랙스완에 가깝겠죠. 가능성은 적지만 팍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세 가지 뉴스가 딱 미국 하나로 정리가 되면서 미국 돈을 다들 갖고 싶어 있고 하고 또 미국 채권을 다 살려고 하고 네. 그러면서 다 미국 강세 배팅을 하는 네. 네, 굉장히 이 성적만 봐도 미국이 좋잖아요 보면. 네, 딴 데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한국은 빠지고 유로존도 지금 다 떨어지는데 미국만 올라가니 네. 왜 안 사겠어요? 하다못해 IMF까지도 이제 미국만 올라가서 세계 경제 성장률 올라간다고 써버리니까 레포트를. 네. 너무 강달러가 돼서 고민인 심정도 궁금하네요. 미국의 입장도. 일단은 걔네가 수출은 안 하니까. 네. 그렇죠. 수출할 때까지는. 그러면 또 제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크로 뉴스는 뭐 다소 미국이라는 한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원자재 뉴스 세 가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뭐 미국하고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석유 제재에 관련된 네. 얘기인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임기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아주 센 제재를 갖다가 발동을 했죠. 보면은 이때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제재 중에서 가장 센 제재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제재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에서 석유 수출을 갖다가 원유 수출을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막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즈프롬 네스트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하고 그다음에 그림자 선단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이때까지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러시아 선박으로도 많이 했었지만 제재가 나니까 이제 서방으로 수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적도 좀 애매모호하게 하고 자기네 석유인지도 잘 모르게 하고 배 위치도 잘 안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에다가 이제 많이 수출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박 숫자는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발표난 거는 183척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재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저기 그림자 선단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내는 거 보면은 뭐 2022년에는 굉장히 낮았었는데 뭐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한 90%에 가깝죠. 이제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그러니까 해상으로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육상 말고 육상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 말고 해상으로 가는 거 부분에서는 거의 상당 부분이 그림자 선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모든 선박에 대해서 다 제재를 하진 않았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재가 나온 물량을 보면은 전체 러시아 그 석유 수출의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그러니까 해상으로 운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45%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니까 굉장히 센 물량이죠. 그러니까 해상으로 수출하는 거에 한 뭐 거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 이제 이거 제재 받으면서 막히니까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음에 세게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한 80불이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유지는 못하고 그냥 다시 빠졌어요. 보면 한 77불 정도로 빠져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제재 내용은 굉장히 셌었지만은 뭐 시장에서 이게 영향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러시아는 이제 타격을 좀 받긴 받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건은 수요 아니겠습니까? 원유 관련해서 이제 가격에 영향 미치는 게 수요인데 아직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 경기가 그렇게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석유를 갖다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인데 아직 뭐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재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해요. 보면은 이제 요 선박 말고도 이제 다른 선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브랜딩 통해 가지고 이제 국적을 좀 다르게 처리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들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걸 뭐 더 확대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도 있고 아무래도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적대국에 대해서는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시진핑도 만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제재에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영향력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 때문에 뭐 단기적인 영향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시장 가격을 또 확 올릴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계속 감축을 하고 있었었는데 감산 줄이는 거 언제부터 하니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물량 전체 수요의 한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수요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만 조금 해줘도 감산폭만 좀 줄여도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센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영향력은 큰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면서 트럼프는 어저께 또 에너지 가격은 또 자기가 또 다 잡으시겠다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석유값이랑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바이든은 올리고 트럼프는 내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뭐 이거 관련된 뉴스인데요. 요즘 뭐 보면 리튬 가격이 굉장히 뭐 안 좋잖아요. 보면은 뭐 저기 배터리 메탈 가격 굉장히 안 좋고 그러는데 뭐 이게 조금 뭐 살아날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좀 짐작해 보는 그런 건데 중국에서는 보면은 한 해 한 3,200만 대의 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절반이 전기차거든요.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한 1,600만 대 정도가 이제 전기차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작년에 자동차가 팔린 숫자를 보면 1,6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보면 미국에서 팔리는 전체 자동차 양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거죠. 중국에서는. 근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가격도 너무 비싸고 또 인프라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전기차가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차 판매 절반 이상이 이제 전기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살만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것저것 혜택도 좀 주고 뭐 통행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면허 같은 거 번호판 같은 거 발급받는 그런 비용도 좀 싸지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중국 같은 거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선 도시 정도만 가도 대부분 다 충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전기차 가격이나 뭐 내연기관차 가격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보조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사실 전기차 가격이 별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경쟁이 굉장히 빡시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브랜드만 해도 중국 내 브랜드가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전기차 브랜드가. 그 중에서 이제 경쟁이 하도 세다 보니까 한 100개 넘는 뭐 한 해만 한 몇십 개씩 이제 브랜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의 경쟁을 지금 치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승자 독식 그러니까 강한 업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만 살아남는 거고 그런 업체들이 사실 시장과 이제 매출을 갖다가 거의 독식하는 그런 분위기로 아직은 아니지만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점유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원가 면에서나 뭐 면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BYD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의 이제 극한 상황으로 다들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원가를 갖다 쥐어짜다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바닥선이 아닌가. 전기차 가격도 그렇고 배터리 가격도 그렇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나 코발트니 이런 배터리 금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이제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한계 수준으로 온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었던 거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튬 공급이 굉장히 과잉이 됐었었고 왜 그러냐면은 뭐 전기차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알고 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실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과잉이 돼서 가격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EV 쪽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빠진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물론 이제 EV 차 지금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은 ESS 쪽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 자체도. 그다음에 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수요가 좀 견인이 된다 그러면 공급 쪽 같은 경우에 새로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더 이상 밑으로 빠질 요인은 굉장히 좀 적지 않은가 바닥이다.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관련된 뉴스인데요. 산업혁명 대비 1.5도가 높아진 첫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표가 코프르니쿠스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1.5도가 최초로 이제 넘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 비교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뭐 파리 협약도 그렇고 이게 보면 그 산업혁명 대비 1.5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넷제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갖다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1.5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재앙적 기후 위기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동이 되니까 1.5 그 산업혁명 대비 1.5도는 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이제 계속 노력을 했었던 건데 이제 1.5도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후 위기들이 오면은 사실 보면은 좀 후진국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위주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홍수나 대가뭄이나 뭐 이런 것도 주로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무슨 뭐 파키스탄이니 뭐 이런데 이제 좀 못 사는 데 위주로 이제 발생을 했었었고 선진국에서는 사실 뭐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후 위기가 온다 그래도 뭐 아주 많은 피해를 갖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또 LA에 산불 나면서 이제 뭐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촌에도 이렇게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견된 거죠. 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꼭 후진국에서만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고 선진국이나 뭐 잘 사는 동네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우리한테는 다가오는데 사실 관심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뭐 ESG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들리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맨날 ESG 하면 나오는 블랙락에서 그 탈퇴를 했죠. 넷제로 SM 매니저 그룹에서 이제 자기네 탈퇴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운용사들이 자기네들 투자하는 회사들 관련해 가지고 넷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푸시하고 뭐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 제일 ESG에서 제일 선두를 했었던 블랙락이 이제 우리 여기서 탈퇴할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계속 기업들한테 푸시를 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압력은 좀 당했었었죠. 이제 주정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뭐 협조 안 하겠다. 아니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또 뭐 그게 수익률을 또 낮추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계속 압력이 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손 떼고 그다음에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손 떼고 그다음에 큰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또 다 여기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는 이제 다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도 파리 협약 탈퇴했는데 바이든이 다시 재가입했다가 이제 또 트럼프 되면 또 탈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가는 괜히 피해를 많이 받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노력을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구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더 더워질 거다. 더 더워지고 그다음에 더 기후 위기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누가 뭐 상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상품이요? CDS나 그런 것처럼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뭐 숏 보험 아니면 뭐
지금 보험사들도 그 산불 때문에 날린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보험사들도 이제 엄청 받겠죠, 보험료를. 이제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네. 그런 거 다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은 확실히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이제 지수 상품 위주나 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면 올해는 좀 더 뭐 통화 상품이나 금리 상품에 다들 주목을 좀 더 해보시고 또 특히 이 트럼프라는 좀 강력한 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다시 등판하면서 각국의 정책 공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올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